안녕하세요, 태미입니다. 2015년 3월 23일에 911로 신고 전화가 들어왔어요. 제 여자친구가 어젯밤에 납치되었어요. 신고가 들어온 곳은 캘리포니아주 발레이호였는데요. 신고를 한 남성의 이름은 에런 퀸, 납치된 여자친구는 데니스 허스킨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어요. 현장에 있는 에런을 만났는데 그는 약간 졸린 듯 비몽사몽해 보였어요. 집안은 사건이 있었던 것 치고는 굉장히 깔끔했고요. 마치 청소를 한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아주 깨끗한 냄새가 났고 바닥도 깔끔했고 정리정돈도 잘 돼 있었어요. 수색 도중 경찰은 침대에서 이불이 없어졌다는 것과 침대 시트에서 혈흔으로 추정되는 자국을 발견하게 돼요. 당시 30살이었던 에런은 어릴 때부터 말썽을 피운 적이 한 번도 없는 아주 바른 청년이었어요. 술이나 보양 문제도 없었고 스포츠 좋아하고 운동신경 좋고 여자친구도 많은 인기 많은 아이였죠. 경찰은 일단 조사를 위해 에런을 경찰서로 데리고 왔어요. 수사관은 에런에게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설명해보라고 했고 에런은 이렇게 말했어요. 잠에서 깼는데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였어요. 3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중 한 명이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걸 겨누면서 침대에 엎드리라고 했고 여자친구를 시켜 저의 손을 묶게 만들었어요. 엎드린 자세에서 제 손은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묶였고 그들은 저에게 물안경을 씌운 뒤 눈 가리개로 제 눈을 가렸어요. 귀에는 음악이 나오는 헤드폰이 쓰여졌고 진정제라며 뭔가를 마시게 했는데 잠이 오는 감기약 같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누우라고 명령하면서 저한테 괜찮냐고 물었죠. 그래서 저는 추워서 담요를 갖다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들은 잠수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추운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들은 저를 1층 거실 소파로 데리고 갔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큰일 났다. 이 여자는 앤드리아가 아니야. 우리가 찾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앤드리아는 에런의 전 여친이거든요. 에런과 전 여친은 함께 이 집에 살다가 6개월 전에 헤어졌고 헤어진 뒤 바로 그녀는 이 집에서 나갔는데요. 도대체 왜 수개월 전에 헤어져서 나간 전 여친을 노린 걸까요? 수사관들은 에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땐 마치 미친 소리 같았습니다. 잠수복을 입은 3명의 남성이 집에 침입해 물안경을 씌우고 헤드폰을 씌웠다고요? 에런은 계속 진술했어요. 그 후에 그들은 데니스를 데려갈 거고 대신 저에게 몸값을 받아낼 거라고 말했어요.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면서 만약 신고를 한다면 데니스가 위험해질 거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들은 차고에 있는 제 차를 타고 데니스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차가 집에서 멀어지는 소리가 들려올 때쯤 저는 수면제의 기운 때문인지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정신을 차리자마자 신고를 한 겁니다. 그의 집에서 약 6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헌팅타운 비치에 살고 있는 데니스의 부모님은 딸이 납치됐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당시 29살이었던 데니스 허스킨스는 30살이었던 에런과 교제 중이었죠.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사귀기 시작하면서 에런의 집에 함께 살고 있었죠. 데니스는 금발에 누구나 좋아할 법한 박사학위도 받은 아주 매력적이고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납치가 됐다니요. 그것도 최근 사귀기 시작한 남자친구의 집에서. 데니스의 가족은 딸과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에런이 의심스럽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한 건 그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수사관은 남친인 에런이 아침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에런에게 바로 캐물었는데 에런의 말에 따르면 에런은 아침에 정신을 차렸을 때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 30분이었대요. 데니스가 끌려간 지 6시간이나 지나 있었어요. 그리고 천장 벽 코너에 설치된 카메라가 보였는데 그래서 신고를 할 수가 없었대요.
잠시 후 납치범들에게서 현금으로 15,000달러를 달라는 이메일이 왔고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은행에 전화를 걸었는데 3,500불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들어서 납치범들에게 답장을 보냈는데 20분이 지나도 아무 답장이 오지 않았대요. 어느 시점에서 에런은 벽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고 그때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 수사관들은 에런의 전 여친인 앤드리아를 데려와 다른 방에서 취조했어요. 전 여친 앤드리아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바람을 피운 게 들켜서 에런과 끝이 안 좋게 헤어졌는데 전 여친과 에런과 데니스는 사실 모두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에런과 전 여친은 헤어진 후 직장에서 계속 마주쳤고 가끔 에런이 그녀에게 스킨십을 하려 했는데 그때마다 그녀는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에런이 재결합할 생각이 아예 없진 않았던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에런과 데니스가 사귄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후 데니스는 직장에서 앤드리아를 투명인간 취급했다고 합니다. 인사를 해도 무시했고 아무튼 아예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대요. 같은 시간 에런의 취조는 계속되었고 수사관들은 사건 날 밤 에런과 데니스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날 저녁 데니스는 에런이 전 여친에게 연락해 재결합 얘기를 한 문자를 발견했는데 그 일 때문에 말다툼이 생긴 거죠. 데니스는 에런에게 전 여친과 사적인 대화는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전 여친에게 돌아가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요. 그리고 아마 싸움이 커졌을지도 몰라요. 수사관은 이날 둘 사이엔 갈등이 생겼고 홧김에 에런이 데니스에게 무슨 짓을 했고 그래서 침대에 혈흔이 있었을 거고 시신을 어딘가 은폐했을 거라는 추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 마치 납치범에게 온 듯한 이메일을 스스로에게 보냈을 거고 이 모든 얘기는 에런이 만들어낸 스토리라고 추정합니다. 수색팀은 혹시라는 생각에 근처 호수와 들판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을 뉴스에서 접한 시민들 사이에선 에런이 데니스를 어떻게 했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 납치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데니스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아요. 아무도 그녀를 보았다는 목격자조차 없었습니다. 에런은 18시간가량을 쉬지 않고 취조를 받아요. 그날 새벽 이번엔 FBI 요원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게 됐는데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요. FBI 요원은 에런을 범인으로 확신하며 데니스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추궁했어요. 에런은 본인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면서 본인은 그러지 않았다고 아니라고 반복했어요. 나중엔 한계에 부딪혔는지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본인은 맹세코 데니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서 그녀를 찾아야겠다면서요. 1987년부터 변호사 일을 해온 변호사 댄은 에런의 가족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에런은 18시간째 쉬지 않고 취조실에 붙들려 있었죠. 변호사가 에런을 만나러 갔을 땐 얼굴엔 핏기가 아예 없었고 밤새 울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수사관들은 증거 기반이 아닌 오직 추측만으로 에런을 범인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를 바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에런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처음엔 그도 이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에런이 계속해서 데니스를 걱정했고 그를 믿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들게 됐다고 해요. 에런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말했어요. 경찰에게 신고할 때만 해도 데니스를 찾아줄 거라고 믿었는데 납치범들을 쫓기는커녕 본인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에런과 데니스 사이엔 전 여친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었잖아요. 에런에겐 동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데니스가 시신으로 발견이 된다면 에런이 범인으로 몰리는 건 피할 수 없었어요. 데니스가 실종된 지 31시간 정도가 지나요. 한 기자에게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하는데요. 데니스 허스킨스라는 제목의 오디오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이었어요. 기자는 조심스레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Denise Huskins kidnapped, otherwise crime. Earlier today there was a plane crash in the Alps.
이 데니스로 추정되는 목소리는 놀랍게도 굉장히 차분했어요. 도대체 왜 누가 무슨 이유로 이 파일을 보낸 걸까요? 기자는 바로 경찰에게 이 파일을 보여줍니다. 파일을 검토해본 경찰은 데니스의 부모님을 불러 정말 딸의 목소리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데니스의 목소리가 확실했어요. 오디오 파일에서 데니스는 그날 뉴스에서 보도된 사고 내용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이것을 통해 그녀는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수사관은 이때 조심스럽게 부모님에게 딸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해요. 데니스가 과거엔 어떤 여자였고 어떤 성격이고 남자친구는 몇 명이었는지 술은 마시는지 이때 부모님이 데니스가 어릴 때 겪었던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어릴 때 나쁜 짓을 겪었다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수사관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런 피해자를 겪은 여성은 그때 주목받았을 때의 스릴을 다시 맛보기 위해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난 것처럼 자주 꾸미는 경향이 있다. 에런은 변호사와 함께 다시 불러져서 취조를 받았는데요. 취조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다음과 같았어요. 그날 데니스는 끌려가면서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데니스는 끌려가면서 저항하는 소리는 없었다. 데니스는 에런의 재정 상태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마지막으로 에런에게 물었어요. 이 사건의 배우가 데니스라고 생각한 적 있으세요? 그들은 이젠 데니스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자, 데니스 실종 후 이틀이 지나요. 아침 9시였어요. 헌팅턴 비치에 살고 있는 데니스의 아빠가 일하는 도중 이웃집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데니스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웃의 말에 따르면 데니스가 이웃집에 갑자기 나타났고 지금 그의 집에 있다고요. 데니스가 풀려난 거예요. 데니스의 부모님 집 앞에는 여러 뉴스 리포터들과 카메라가 도착했고 이 사실이 바로 방송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데니스가 사라진 곳은 발레이호였는데 풀려난 곳은 그곳에서 640km나 떨어진 부모님의 자택이었거든요. 그럼 납치범들이 무슨 택시 서비스도 아니고 그녀를 차로 7시간이나 떨어진 부모님 집에다가 내려다 줬다는 말인가요? 또 이상한 점은 갑자기 돌아온 데니스는 아주 멀쩡했어요. 상처 하나 없었고 매우 침착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경찰은 데니스에게 연락해 수사 협조를 구했는데 그녀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9시 데니스가 돌아온 지 약 12시간 후 데니스와 모든 연락이 두절됩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긴 그녀로 인해 경찰은 그날 밤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실을 공표해요. 데니스가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데니스와 에런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게 막대한 자원 낭비를 안겨줬다. 모든 게 헛수고였고 경찰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그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생각 중이다. 수사관들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었어요. 데니스는 에런의 문자를 본 뒤 화가 났을 거고 모든 건 그녀가 만든 목수국이 아니었을까? 데니스는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런의 이야기가 사실이었는지 확인할 증거도 없었어요. 이 사건은 두 사람이 함께 꾸며낸 연극이었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찾아줘라는 벤 애플릭 주연의 영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놀랍게도 사건 1년 전에는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바람난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살해 혐의를 씌울 목적으로 사라진 연기를 한 후에 다시 나타난 아내의 이야기였거든요. 에런과 데니스의 사건과 매우 흡사했죠. 경찰은 에런과 데니스가 이 나를 찾아줘 영화를 모방해서 사기극을 꾸몄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사실이면 에런은 범인으로 몰아질 텐데 본인이 이런 연극을 해서 과연 얻는 게 뭘까요? 만약 연극이라면 데니스가 혼자 꾸몄다는 말인 건가요? 자, 그럼 이제 당시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은 데니스의 말을 들어볼게요.
2015년 3월 23일 새벽 5시. 그날 데니스는 차 트렁크에 실려서 납치되었어요. 눈은 물안경으로 가려졌고 손은 묶인 채로요. 차가 한참을 달린 후 정차했는데 납치범들이 그녀를 다른 차 트렁크로 옮겨 실었어요. 엔진 소리가 큰 머스탱 같은 차였는데 납치범들이 먹인 약 기운 때문에 정신을 잃었죠. 정신이 들었을 땐 그들이 어느 집안으로 그녀를 끌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녀를 방으로 데리고 가면서 그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에런의 전 여친이 타겟이었다. 라고요. 그는 청부 납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지금 에런에게서 돈을 기다리는 중이고 48시간 이내에 그녀를 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스는 다시 수면제가 먹여졌고 정신을 잃게 돼요.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이 들었는데 물안경이 쓰여 있어도 빛이 보였기 때문에 아직 해가 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데려다 줬는데 그는 본인이 군대에 있으면서 PTSD를 겪었다는 얘기를 했고 꽤 배려심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녀는 그냥 잠자코 있기로 했어요. 48시간 후에 풀어주겠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얼마 후 그가 방으로 들어왔고 데니스를 풀어주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특정 영상을 찍어 보험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만약 신고하면 해당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될 거라고 위협했어요. 데니스는 어쩔 수 없이 요구에 따랐고 무사히 풀려나기 위해 저항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 납치범들 풀어주겠다고는 했지만 영상까지 찍었고 정말 풀어주는 건 맞는 걸까?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말을 바꾸면 어쩌지? 결국 풀어주지 않는 건 아닐까? 얼마 후 그가 방에 들어와서 에런과 연락이 끊겼다며 갑자기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녹음해야 한다고 했어요. 목소리로 이름을 말하고 오늘 뉴스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하라고 명령했고 그가 시키는 대로 했죠. 그리고 그는 아까 찍어놓은 영상이 충분치 않다며 한 번 더를 요구합니다. 다음날 새벽, 그는 그녀를 차에 태운 뒤 수면제를 먹이면서 에런의 집 주위엔 경찰이 너무 많아서 헌팅턴 비치에 있는 가족에게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데니스는 잠들었고 한참 뒤 눈을 떴는데 눈에는 테이프가 붙여진 선글라스가 씌워져 있었어요. 테이프 사이로 보니 그들의 차는 흰색 차인 게 보였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우리 중 한 명이 군인 출신이었다는 것과 동영상을 찍었다는 것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입을 열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 모두 가만두지 않을 거다. 라는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차에서 내려준 뒤 떠났다고 해요. 차가 떠난 뒤 데니스는 눈에 붙여진 테이프를 뗐고 바로 부모님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이웃집에 잠시 들어가 있었는데 곧 경찰관이 도착했고 집 앞에는 취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경찰관이 데니스에게 조사 협조를 부탁했는데 그녀는 너무 많은 걸 말하며 위험할 것 같다 답했어요.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경찰은 그녀에게 진술 보호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대체 뭘 보호해주겠다는 거지? 그녀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데니스가 연락한 변호사는 앞으로 아무 진술도 하지 말고 당장 사무실로 오라며 비행기표를 끊어줬어요. 데니스가 경찰과 연락 두절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간 데니스는 모든 걸 설명했고 증거를 위해 그녀가 신체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경찰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검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경찰서로와 진술을 듣고 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어요. 다음날 데니스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일어났던 모든 걸 설명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보내져서 신체적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틀 사이에 나쁜 짓을 겪었던 걸로 밝혀집니다. 신체적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엔 FBI 요원에게 취조를 받았는데 요원은 그녀를 마치 피해자가 아닌 용의자처럼 취급하면서 그녀의 이야기가 일관성이 없고 요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범죄라고 말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 안 보셨어요?
그 영화를 한번 보라는 조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은 데니스가 에런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니면 전 여친과 연락하는 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자작극을 꾸몄다고 추정했어요. 그리고 데니스에게 먼저 자백하지 않으면 에런에게 면책권을 주겠다는 압박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둘 중 먼저 자백하는 사람에게 면책을 해주겠다는 말이죠. 데니스가 혼자 한 자작극이던지 에런과 함께 꾸민 일이었던지 간에 이 사건은 만들어진 사기극인 게 분명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기자에게 또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하는데요. 대략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가 데니스 허스킨스를 납치해서 돈을 요구했다. 데니스가 거짓말쟁이로 알려지는 게 화가 나서 자백을 하는 거다. 데니스가 말하는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고 느꼈다. 정말 좋은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납치는 연극이 아니다. 우리가 했다. 우리는 총 3명이고 2명은 교육받은 대졸이다. 데니스에게 전해줬으면 한다. 미안하다는 말과 그녀와 가족에 대한 위협은 없을 거고 우리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해달라. 마지막으로 만약 경찰이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데니스에게 24시간 안에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움직일 거다. 이 메일에는 그들이 납치에 사용한 케이블 타이, 덕트 테이프, 레이저 총의 사진과 데니스가 감금된 장소로 보이는 방해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본 기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어떤 납치범들이 피해자를 방어하기 위해 본인들이 납치했다는 걸 믿으라는 이메일을 보낸다는 건가요? 기자는 바로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수사관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한편 데니스는 경찰에게 기소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납치범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어요. 이미 뉴스나 미디어에서는 완전 거짓말쟁이로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녀는 페이스북 DM으로 온갖 욕설과 함께 비방까지 받았는데요. 모두가 그녀를 납치 사기극을 꾸민 사기꾼으로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데니스와 에런은 아예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2015년 6월 5일, 사건 발생 후 약 2달 반이 지났어요. 캘리포니아 더블린에서 한 중년의 여성에게서 신고가 들어와요. 누가 레이저빛 같은 걸 쏘면서 집에 침입했는데 지금 그녀는 화장실에 숨어 있고 남편이 그들과 싸우고 있고 그들이 딸을 끌고 가려 한다는 신고였어요.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는데 남편은 머리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다행히 딸은 무사했는데 용의자는 뒷문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의자가 두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이 발견되는데요. 휴대폰 명의를 추적해 전화를 걸었더니 한 여성이 받았고 그녀는 이 휴대폰의 번호가 그녀의 아들의 번호라고 말했어요. 아들은 38살의 남성 매튜 멀러였습니다. 그는 군인 출신이었고 하버드 법대 졸업생이었어요. 성추행과 미수 사건의 용의자였던 기록도 있었어요. 이 정보를 보면 매튜가 집에 침입한 이유는 아마도 부모님을 결박하고 딸에게 나쁜 짓을 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경찰은 매튜의 엄마에게 아들이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가져다 주고 싶다며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고 차로 약 3시간 정도 떨어진 사우스 레이크 타우에 있는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경찰은 매튜가 도주하기 전에 바로 그가 있는 곳으로 출동했어요. 그가 아직도 그곳에 있길 바라면서요. 결국 집에 있던 매튜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의 집에서는 더블린 집에 침입할 때 사용된 신발과 케이블 타이, 테이프 등이 모두 발견됐는데요. 레이저가 부착된 장난감 총도 발견되었어요. 그의 집 창문은 가려져 있었고 침대는 지저분했어요. 화장실에는 잠이 오게 하는 감기약과 주사기가 발견되었는데 아주 기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얀색 머스탱이 밖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차의 내비 경로 기록을 열었는데 여러 개의 주소들이 있었어요. 그중 헌팅턴 비치도 찍혀 있었어요. 데니스가 내려진 곳이 그 헌팅턴 비치 아니었나요?
결정적으로 트렁크 안에는 검은 옷이 입혀진 풍선 인형이 있었는데 마치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게끔 만든 인형이었습니다. 나일론 포켓도 발견됐는데 그 안에서는 테이프가 붙여진 물안경이 발견돼요. 수사관이 물안경을 꺼냈는데 금발의 머리카락이 한 가닥 붙어 있는 거예요. 경찰은 이 머리카락의 주인이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주인을 빨리 찾아야 했습니다. 매튜는 성추행과 위수 사건의 애용이자였는데 그 증거는 없었어요. 이 사건은 2009년에 더블린에서 65km 떨어진 펠로알토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남자가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결박하고 안대를 씌운 뒤 감기약을 먹였고 피해자가 전에도 나쁜 짓을 당한 적이 있다며 울었는데 용의자가 그냥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물안경이 사용되지 않아서 금발의 머리카락과는 연관이 없어 보였어요. 두 번째 사건은 같은 해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마운틴 뷰라는 동네였어요. 이 사건 역시 여성의 집에 남자가 침입해 결박하고 물안경을 씌웠고 감기약을 먹였는데 여성이 빌기 시작하자 남자는 한숨을 쉬며 그녀에게 미안하다면서 집에 개라도 키워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조언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마음을 바꾼 뒤에 마치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는 노력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치만 이 여성은 갈색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죠. 우리가 찾는 여성이 아니었어요. 자, 그럼 이 머리카락의 주인을 어떻게 찾게 됐냐면요. 매튜의 하얀 머스탱을 조회했는데 약 7개월 전에 발레오에서 도난당한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차량 주인에게 연락해서 당신의 차가 자택 침입 사건에 사용되었다고 전했는데 차 주인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혹시 메어섬의 스토커라고 들어보셨어요? 차 주인의 말에 따르면 2014년 메어섬 동네에서 창밖에서 집안을 들여다보며 사진을 찍어대는 남자가 있었대요. 알고 보니 그 동네 주민이었고 군인 출신의 직업은 변호사였대요. 군인? 변호사? 아니 매튜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2015년 3월쯤 경찰은 무슨 이유였는지 이 스토커의 수사를 중단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나를 찾아줘 사건이랑 비슷한 시기였다고 말했어요. 수사관은 나를 찾아줘 사건이 대체 뭔지 알아보기 시작했고 드디어 이 계기로 금발의 머리카락의 주인이 데니스란 걸 알 수 있었어요. 더블린 수사관은 데니스 사건을 맡고 있던 FBI 요원과 연락해 수집한 증거들을 함께 검토했어요. 부착된 장난감총과 케이블 타이 등 금발 머리카락이 붙어있던 물안경이 찍힌 증거사진까지 모두 보여줬어요. FBI 요원은 말 그대로 기겁했대요. 전에 기자에게 본인이 납치범이라며 증거사진을 보낸 이메일에서 첨부되었던 사진과 똑같은 물건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건은 사기극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소식은 당연히 데니스와 에런에게도 전해졌어요. 사기극이라며 거짓말쟁이라며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데니스와 에런. 미디어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용의자가 체포되었다는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데니스는 물안경을 쓰고 있어서 용의자 매튜가 어떻게 생긴지 보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매튜가 과거에 인터뷰하는 방송이 뉴스에서 보도되었는데 그의 목소리와 억양을 듣고 그때 납치범이란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것 봐. 진짜 일어난 일이 맞잖아.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데니스는 안도의 마음과 함께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으니까요.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수사관들이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에런이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지 못한 게 아니었고 검사 결과는 사실 알 수 없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런이 구금되었을 때 경찰에게 납치범에게서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해줬는데 경찰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에런의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놨대요. 나중에 부재중 전화가 2통이 왔던 게 발견되거든요. 만약 이때 전화를 받아서 통화 추적이라도 했다면 데니스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데니스가 신체 검사를 하고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록도 있었어요.
신체적 피해는 있었지만 저항의 흔적은 없었다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수사관들은 납치 수사보다도 에런과 데니스를 기소하는 데에만 온 관심이 쏠려 있었던 거예요. 진짜 납치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못한 채로요. 3명의 공범으로 생각되었던 이 사건은 결국 매튜의 단독범행인 게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는 옷을 입혀놓은 풍선 인형을 이용해 마치 3명의 범인이 있었던 것처럼 꾸몄을 거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에런에게 연락할 때 사용된 대포폰도 찾아내요. 매튜는 결국 자백했는데 납치를 하기 전 몇 달간을 에런과 데니스의 집을 드론을 이용해서 감시했다고 합니다. 2017년 매튜는 저지른 모든 죄가 인정되고 총 40년의 실형을 선고받아요. 그는 에런의 전 여친을 표적으로 삼았던 이유는 밝히지 않았어요. 데니스와 에런은 발레이오 도시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합의금으로 25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공개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후 데니스와 에런은 부부가 되었고 현재 딸 2명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